자, 179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슈트라우스 오페라 해설입니다. 슈트라우스는 몇 분이 계시죠? 음악가 슈트라우스는. 저번에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그 요한 슈트라우스, 박쥐를 만드신 분. 이분은 이제 요한 슈트라우스가 아니고 리하트르 슈트라우스입니다. 장미의 기사입니다. 르네 플레밍이 나왔던 그런 오페라고요. 매트에서 2017년 공연한 작품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리하트르 슈트라우스는 누구냐? 1864년에 태어나셔가지고 1949년이니까 그 20세기 중반까지 사셨던 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왈츠의 왕 요한 슈트라우스하고는 다른 분이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요한 슈트라우스는 그 오스트리아 분이고 이분은 독일 분입니다. 그리고 요한 슈트라우스보다 한 40년 뒤에 태어나셨죠. 구별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박쥐라는 오페레타를 만드신 분은 요한 슈트라우스, 왈츠의 왕이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오페라는 리하트르 슈트라우스입니다. 독일 분이고요. 이분은 뭐 사실 오페라만 하신 음악가는 아니고요. 이 피아니스트기도 하고 바이올리니스트기도 하고 뭐 아주 음악의 다방면에 재능이 출중했던 분입니다. 6살부터 작곡을 시작했다니까 그 천재성은 뭐 대단한 거죠. 보통 이런 분들은 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나시죠. 예, 이분도 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이제 트레이닝을 시키신 거죠. 이 바그너와 리스트의 후계자로 이렇게 묘사되기도 합니다. 오페라 쪽 같은 경우에는 그 독일 악극, 그 바그너의 그 풍을 그대로 이렇게 따라서 작곡도 했고, 또 스스로의 그 독창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이제 또 갖고 가셨던 그런 분이죠. 완전히 똑같이 그렇게 따라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독일 후기 낭만파 말러와 함께 후기 낭만파로 분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33년에 그 나치 하에 뭐 제국 음악원 책임자로 이렇게 공직에 있었던 건데, 이 토스카니니가 이제 나치에 반대해서 공직을 안 맡은 거하고 이제 구별이 되죠. 그게 이제 뒤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사실 그 리하트르 슈트라우스의 며느리가 유태인이었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유태인이니까 자연히 손자, 손녀도 이제 유태인이 되는 거죠. 손자와 손녀들, 며느리를 살리기 위해서 나치에 이렇게 협조하는 그 제스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결국 뭐 자기 가족들을 다 살리긴 했습니다. 뭐 그런 사연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오페라가 굉장히 많은 작품을 남겼죠. 뭐 오페라뿐만이 아니고 이분은 뭐 발레, 가곡, 합창곡, 뭐 협주곡, 관현악곡, 뭐 거의 전 분야, 음악 전 분야에 걸쳐가지고 두각을 나타내셨던 분이고, 특히 우리한테 이제 많이 알려진 건 교향시로 알려져 있죠. 스토리가 있는 그런 음악. 이 돈 후안이라는 작품하고 그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가 사실 일반인들한테 많이 알려진 그런 교향시입니다. 자, 이분의 오페라를 이렇게 한번 대충 보면은 처음에 이제 군트람이라는 건 이제 어떤 실제 영웅을 이제 다룬 오페라고, 뭐 사라진 불, 뭐 이렇게 몇 작품이 있었는데, 실제 본격적으로 이제 성공을 한 건 이제 살로메와 일렉트라를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바그너의 독일 악극을 계승했습니다. 특히 살로메나 엘렉트라 부분은 굉장히 이제 그런 색채가 강했죠. 스토리 자체가 굉장히 엽기적이었습니다. 살로메 같은 경우에는 근친상간을 소재한 거죠. 뭐 따지고 보면 그렇게 근친은 아니지만 이제 의붓 아버지를 유혹도 하고 의붓 아버지가 또 딸을 이렇게 뭐 노리는 뭐 이런 듯한 그 헤로드 왕과 헤로디아의 그런 얘기를 다뤘던 살로메, 급기야는 그 세례 요한의 그 목을 언쟁반에 요구하는 그런 엽기적인 그런 오페라였었고요. 스토리가. 엘렉트라는 저번에 제가 잠시 한번 소개시켜 드렸지만 부모를 이렇게 죽이는 친족 살해의 그런 그 오페라죠. 자기 아버지를 죽인 어머니한테 대한 복수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재 자체가 이렇게 엽기적인 두 작품을 만들고 나서 전혀 다른 내용의 이런 어떻게 보면 약간은 풋풋한 그런 이야기가 바로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장미의 기사입니다. 불륜의 소재가 있기는 하지만 뭐 결국 끝은 훈훈하게 끝나고 아름다운 음악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그런 오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평화의 날은 이제 그 나치하에 발표되는 평화의 날인데, 이게 이 작품은 발표되고 나치들이 굉장히 좋아했다 그러죠. 근데 결국 그 작가의 변에 따르면은 사실은 그 나치의 어떤 행각을 약간은 이제 은유적으로 비난한 건데, 사실 나치들이 이제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해서 뭐 굉장히 좋아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리하트르 슈트라우스에서는 모차르트의 그
다폰테 같이 그런 출중한 파트너가 있었습니다. 대본가가. 로렌조 다폰테 때문에 이제 그 모차르트의 작품이 더욱 빛나듯이 사실 리하트르 슈트라우스에게는 그 정말 훌륭한 그 대본가가 있었죠. 이분이 작품은 지금 제가 빨간 걸로 이제 박스 쳐놓은 작품이 전부 다 이분과 같이 한 그런 오페라입니다. 이 장미의 기사를 첫 번째 작품으로 해가지고 락소섬의 아다리네, 뭐 그림자 없는 여인, 간주곡, 이집트의 헬레나, 아라벨라, 말없는 여인 포함해서 마지막 다나의 사랑까지, 이건 뭐 살아생전에 물론 초연은 못했던 작품이지만 작품들이 전부 다 이제 이 대본가이자 이제 실제로 시인이었습니다. 시인으로도 굉장히 유명하시고 극작가였던 후고 폰 호프만스탈, 이 오스트리아 분인데, 사실 이분은 뭐 생애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들이 뭐 어떤 이유로 이 권총 자살을 했고, 아들 장례식 때 그 뇌출혈로 돌아가신 굉장히 비운의 주인공이기도 하더라고요. 이 리하트르 슈트라우스 오페라는 아무래도 이제 20세기에 발표한 작품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현대 오페라로 분류가 되는 그런입니다. 후기 낭만주의면서 또 현대 오페라 요소가 굉장히 많이 가미되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뭐 이런 작품들을 이렇게 처음 접하다 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탈리아 오페라나 뭐 벨칸토 오페라 뭐 이런 오페라하고는 굉장히 좀 차이가 있음을 느낍니다. 지금 그 리하트르 슈트라우스 작품 중에 가장 우리한테 좀 친숙한 오페라가 이 장미의 기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 두 작품의 엽기적인 작품을 내고 나서 이 장미의 기사는 굉장히 과거로 회귀한 듯한 그런 어떤 스타일의 작품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리하트르 슈트라우스 작품 중에 가장 이탈리아 오페라를 닮은, 뭐 실제로는 이제 그 모차르트의 오페라 스타일을 많이 따라간 뭐 그런 작품이라고들 얘기를 하죠. 이 다나의 사랑은 이제 그 슈트라우스 사후에 이렇게 발표됐습니다. 자, 오페라 장미의 기사를 보면은 이 장미의 기사라는 말의 이제 그 의미가 뭐냐 그러면은 그 어떤 그 귀족관,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지위가 좀 높은 일반인들은 아니고 이제 지위가 높은 그런 상류 사회에서 혼담이 오가고 나서 결혼을 결정을 하게 되면은 신랑 측에서의 친척이 장미의 기사가 돼서 은으로 만든 장미를 이렇게 신부한테 전함으로 해가지고 성혼이 됐다는 걸 의미를 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산막의 오페라고요. 장미의 기사는 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작인 이제 살로메나 이제 일렉트라 같은 그런 엽기적인 작품을 한 뒤에 매우 이 두 작품하고는 이제 상반된 작품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호프만스탈과 함께 작업한 그런 첫 번째 오페라입니다. 모차르트풍의 오페라고요. 이 무대는 이제 합스부르크가 이제 오스트리아의 뭐 어떻게 보면 전성기라고 볼 수 있는 합스부르크 왕정 말기에 마지막 왕이면서 처음으로 된 이제 그 여왕이라고 그러네요. 마리아 테레지아 하예스의 오스트리아 빈이니까 굉장히 이제 귀족 사회가 화려하고 상류 사회가 부패할 대로 부패한 뭐 그런 상태라고 그렇게 봐야 되나요? 원래 이 지금 그 왕정의 마지막 부분 같은 경우에는 관리들이나 이 상류 사회가 상당히 이렇게 심각하게 도덕적으로나 이런 모럴이 무너진 그런 형태를 우리가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그런 부분이 보입니다. 약간 풍자적으로 희극적인 요소로 오페라를 그리긴 했었어도 오크스 남작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 여성에 대한 어떤 그 도덕적인 그 관념 이런 것들은 뭐 거의 형편없는 수준이거든요. 이 귀족은 뭐 어떤 여성이라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다는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특히 귀족으로서의 어떤 자부심이나 이런 것들이 그 일반인들을 이제 무시하고 이제 천대시하는 그런 게 정도의 그 수준을 상당히 넘죠. 예,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 뭐 그 유럽의 귀족 사회에서 이 귀족들이라는 자리가 뭐 늘상 하는 일 없이 이 귀족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부와 권력을 다 송두리째 갖고 있는 뭐 아주 형편없는 그런 제도였었죠. 그런데 이제 이 18세기가 되면서 이제 그 산업혁명이 생기고 나서 신흥 이제 그 부자들이 생기게 되죠. 뭐 공장을 운영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그 이전 같은 경우는 이제 장원제도를 기초로 했으니까 농경사회에서 봉토를 가지고 그 농사를 지은 게 그 경제의 거의 대부분이라고 본다면은, 이 산업혁명 뒤에서는 이제 공장도 생기고 상업 활동도 활발하게 되고 국가 간의 무역도 이렇게 활발하게 되다 보니까 귀족 외에 그 장원 경제에서는 귀족만 부자가 될 수 있었지만, 이런 이제 산업혁명이 시작된 이후로는 이제 일반인들이 이제 이런 무역과 상업, 공업을 통해 가지고 이제 부를 축적한 신흥 이제 이 재벌들이 형성을 하죠. 근데 이 신흥 재벌들이 돈은 갖고 있지만 이제
권력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돈으로 뭐 결혼이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귀족들하고 같이 이제 인연을 맺음으로써 귀족으로서 상류사회로서 신분 상승을 꾀하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작품도 결국은 그런 신흥재벌 한 사람이 자기 딸을 돈 없는 귀족한테 시집을 보내려고 하는 그런 데서 이제 일이 지금 시작된 겁니다. 그 은장미를 전달하는 풍습은 우리로 치면 그 함지내비가 결혼이 확정되면 이제 함지내비가 이제 선물들을 이렇게 등에 이고 오징어 가면을 쓰고 이렇게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죠. 뭐 그거하고 거의 비슷한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사실 저는 이게 실제 오스트리아에 과거에 있었던 그런 풍습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 이거는 이것도 픽션이라 그러네요. 실제로 그런 풍습은 없었답니다. 그냥 호프만스탈이 여러 가지 이제 그 상황을 종합해서 자기가 만든 어떤 창작 같아요. 그래갖고 지금 보면 빈이나 이런 데서 기념품 상회에서 뭐 은장미를 파는 데도 있다 그러는데, 그게 순전히 이제 그 오페라의 영향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오페라 장미의 기사는 대충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오케스트라를 보면은 그 이전에 이제 이탈리아나 모든 일반 그 음악들이 그 이관 편성이 기준이 된 한 60인조 안팎의 이제 오케스트라였다면은, 바그너 때 뭐 저번에 보셨다시피 우리가 리벨룽의 반지에서는 뭐 100인조 이상의 오케스트라를 봤고요. 실제 이 슈트라우스 같은 경우도, 엘렉트라 같은 경우는 사실 100인조가 넘게 구성이 됩니다. 근데 이 장미의 기사를 보니까 이게 한 93인조 정도 되는 오케스트라 편성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걸 이제 3관 편성이라 그럽니다. 목관 악기가 이제 3개씩 배치가 되는 건데, 저기 제가 보면 피콜로 갈로하고 1대 있는 부분은 플루트 3명 중에 1명이 피콜로를 겸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추가가 되지는 않고요. 근데 이 클라리넷의 4는 베이스 클라리넷이 갈로가 없잖아요. 저거는 이제 클라리넷 세대에다가 베이스 클라리넷 한 대가 전용으로 이렇게 추가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관 편성 플러스 1이 되는 그런 형태죠, 저게. 그게 10세대가 되는 겁니다. 목관악기가. 이 상관 편성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금관악기도 일하는데, 현악 오브가 제일 바이올린이 16대로 구성이 돼가지고 현악 오브가 62인조가 구성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관 편성 때 목관악기가 8대 정도 되는 수준에서는, 제가 저번에 현악 오브는 제일 바이올린이 한 10대 정도 구성이 된다 그랬죠. 10, 8, 6, 4 뭐 이렇게 구성이 되니까 38인조가 되는 거죠. 목관 2관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금 목관 3관 편성이기 때문에 62인조입니다. 그럼 타악기는 저게 이제 뭐 어떤 악기를 이제 쉬어야 하고 하느냐에 따라가 이제 달라지겠죠. 보통 그 타악기는 여러 개를 같이 이렇게 전공들을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타악기를 거의 대부분 다 다룰 줄 안다고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팀파니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명이 전적으로 이제 붙는다고 봐야 되고, 크레셀이라는 타악기가 있죠. 이거는 이제 나무를 저렇게 이렇게 돌리면서 소리를 내는 그런 악기입니다. 그림 보시면 나오죠. 그 다음에 첼레스타는 이렇게 피아노처럼 생긴 건데, 이게 이제 그 글로켄슈필을 혹시 뭐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우리 어릴 때 하던 그 실로폰입니다. 실로폰. 요즘 애들은 이제 실로폰이라 그러면 잘 모르죠. 글로켄슈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때는 이제 실로폰이라고 얘기했던. 근데 첼레스타도 그 글로켄슈필처럼 피아노의 현을 두드리는 게 아니고 직접적 그 판을 두드리는 그런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대충 이렇게 이제 93인조 오케스트라로 편성이 되니까, 이 오케스트라도 상당히 이제 일반 오페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편성이 되는 거죠. 자, 이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이제 옥타비안이라는 이제 옥타비안 백작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이도 굉장히 어립니다. 이 17세의 나이에 백작이 됐다는 건 이제 부모를 잘 만난 탓이죠. 피가로의 결혼과 많이 이제 비교를 하는데, 실제 여기 이제 중심 인물인 옥타비안과 그 피가로의 결혼에서도 이제 바지 역으로 이제 캐로비아노가 나옵니다. 옥타비안도 지금 이 바지 역입니다. 여성 메조소프라노가 남자 역할을 하는 그런 건데, 당시에 이제 유럽의 봉건 사회 귀족들 같은 경우에는 남편들이 이렇게 이제 이 세상 모든 여자가 자기 거인 양 당연히 외도하고 바람 피우고 하는 게 굉장히 당연시되고, 뭐 심지어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으로 뭐 초약권까지도 인정이 되는 굉장히 좀 부패하고 좀 문란한, 성적으로 성모랄이 좀 무너진 그런 사회였었는데, 여성의 이제 그 귀족 여성의 외도도 어느 정도 묵인되던 상황이다. 좀 이상한 얘기죠. 혹시 아세요? 이제 제 경우에 봤을 때 남자들이 이제 나이가 되고 하면 이제 골프 같은 거를 즐기는데, 이 주말마다 골프를 치고 주말마다 집을 비우고 또 이 경제적으로도 꽤 이제 많이 지출이 되죠. 이 골프라는 운동이.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골프를 하러 다닐 때 그
남편이 자기 부인의 간섭을 최소화시키고 자기가 맘 놓고 골프를 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뭔지 혹시 아세요? 그게 이제 자기 와이프도 같이 골프를 치게 만드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만 치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약간의 경제력이 이제 뒷받침이 돼야 되겠지만, 자기 부인도 같이 골프를 가르쳐서 같이 치게 되면은 골프의 재미에 빠지게 되고, 남편이 실제로 골프를 아무리 쳐도 별로 이렇게 싫어하거나 이렇게 간섭을 안 하는 상황이 실제로 연출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당시에 이 귀족들 같은 경우도 자기가 마음 놓고 이 세상의 모든 여성들하고 이 외도를 하기 위해서는 부인의 입을 막아야 되는데, 그 부인의 입을 막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맞바람을 피우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거죠. 남자가 그걸 의도적으로 만들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보기에 그 당시에는 그 귀족들이 뭐 교육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정상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이 보통 보면 그 친척이나 이런 쪽에 귀족이 다 애가 한 5살이나 10살 이렇게 어릴 때 그 교육을 보냅니다. 그럼 남자애들이 교육을 보내면 그 남자애들이 대부분 다 그 귀족 부인의 시종이 됩니다. 시종. 이렇게 그 귀족 부인 밑에서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되는 거죠. 뭐 제대로 이제 그 의도대로 되면은 뭐 좋은 걸 많이 배울 수도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캐로비노도 그런 케이스였었고, 옥타비안도 제가 보기에 그런 케이스로 봐지는데, 귀족 부인을 시종하다가 어린애가 성에 눈이 뜨기 전에 그 다른 친척집이나 다른 집의 귀족집에서 그렇게 살다가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그런 귀족 부인하고 같이 생활을 하다가 귀족 부인이 자기 연인으로 발전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이 정상적으로 눈이 뜨기 전에 첫 번째 자기가 부딪히는 여자가 자기의 사랑하는 연인이 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어린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이성적인 사랑을 보통 엄마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게 뭐 정상적인 이성적인 그건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이성을 처음 느끼는 그 상대가 엄마일 확률이 높다시피, 가장 지척에서 자기 옆에서 이렇게 하니까, 더군다나 이 자기 엄마도 아니고 다른 사람인데 이렇게 딱 애가 성장을 하면서 점점 남성다워지고 하면은, 상호 귀족 부인 입장에서도 자기가 나이가 먹고 자기가 늙어가고 있는데 어린애가 미소년으로 성장을 하면서 자기 남편은 자기한테 눈길 한 번 안 주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니까, 결국 귀족 부인도 그 탈출구로 그 시종이나 어린 귀족의 시종들을 성적인 놀이개로 이렇게 삼았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보기에. 제가 여러 가지 문헌을 이렇게 찾아봐도 그런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옥타비안과 캐로비노는 둘 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제도의 희생양 뭐 이런 걸로 표현이 될 수도 있어요. 이 피가로의 결혼에서는 장미의 기사를 이렇게 구별을 해보면, 이 캐로비노는 이제 로지나 백작 부인의 시종으로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지금 캐로비노는 로지나 백작 부인이 그래도 성적으로 어느 정도 심지가 굳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캐로비노가 일방적으로 짝사랑을 하죠. 로지나 백작 부인이 그냥 귀엽다 하고 안 받아줍니다. 그 피가로의 결혼에서는 실제로 그렇죠. 근데 제가 그 뒤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피가로의 결혼 그 다음 그 작품이 죄 많은 어머니라는 그 3부작의 세 번째 작품에서는 결국 캐로비노하고 로지나가 실제 그 불륜의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가지고 애를 하나 낳는 것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얘기를. 그런 식으로 이렇게 불륜으로 발전이 됐고, 장미의 기사는 아예 애당초 이게 이제 옥타비안이 이제 지금 나이가 17세가 됐기 때문에 이제 시종은 아니고, 어릴 때 시종으로 있다가 이 마르샬린이라는 원수 부인하고 아예 애당초 처음부터 이렇게 연인 관계로 지금 그렇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재밌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과거에 그 유럽 사회의 그 성모랄의 어떤 그 도덕적인 무너짐이 결국 이런 해괴망측한 이제 패턴을 만들었던 이유 같아요. 뭐 얘기가 좀 길어졌나요? 자, 이 캐스팅을 보면은 이제 타이틀롤은 이제 이 장미의 기사기 때문에 이 엘레나 갈랑차입니다. 그러니까 이 옥타비안 공작이 이제 우리 저번에 이제 로베르토 데브레 공작 부인으로 나왔던 그분이죠. 아주 유명하신 메조소프라노입니다. 엘레나 가랑차와, 근데 실제로 이제 주인공보다 더 주인공 같은 이제 이 마르샬린 역에는 이제 르네 플레밍입니다. 사실 미국 내에서 이 르네 플레밍의 인기는 뭐 거의 레전드급입니다. 그 작품을 실제로 할 때도 보면은 이 타이틀롤인 이제 그 엘레나 가랑처보다 사실 박수도 좀 더 많이 받고, 물론 뭐 나이도 많고 이러니까 이제 뭐 박수를 많이 쳤을 수도 있는데, 미국 내에서의 그 르네 플레밍의 인기는 이제 거의 뭐 다른 지역에서의
르네 플레밍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아무튼 이 뉴욕 매트가 나온 이제 굉장한 스타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르네 플레밍입니다. 지금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은 현역에서 거의 은퇴했다고 봐도 되고 이 작품이 거의 제가 보기 공식적으로는 보면 어떻게 보면 마지막 작품이었을 확률도 있어요. 그 뒤에 지금 다른 작품에 지금 출연한 걸 제가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명의 또 다른 이제 주인공 퀸트 그로이스베크라는 분은 제가 이제 처음 이 작품에서 뵙는 분인데 이분이 뭐 이 코믹 연기에서는 아주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조피 역의 그 에린 몰리라는 이제 미국 신인입니다. 아주 깜찍한 연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또 한 사람의 이제 주인공이 이제 매튜 폴렌자니가 나오는데 이분은 이제 중간에 아리아 한 곡을 부르기 위해서 나옵니다. 이게 전통적으로 이 장미의 기사에서는 그 르네 플레밍이 그 마르샬린이라는 공작 부인을 이제 아침에 공작 부인을 위한 이제 이탈리아 성악가 한 사람이 거기서 이제 공연을 합니다. 그 공작 부인 방에서. 그 오페라, 그러니까 이탈리아어로 이게 이제 독일어 오페라지만 이탈리아어로 벨칸토 스타일의 오페라 한 곡을 부르고 여기 끝나거든요. 근데 이 전통적으로 이 오페라에서는 이 테너 오페라 한 곡을 하기 위해 갖고 굉장히 유명 스타 테너들이 지금 굉장히 출연을 많이 했어요. 그 이탈리안 성악가 역을 노래 한 곡을 위해 갖고 우정 출연하는 그 테너가 누구냐에 따라 갖고 어떻게 보면 이 캐스팅 전체를 이렇게 평가받는 그런 이제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지금 매트 폴렌자니는 뉴욕 매트가 나온 뭐 스타 테너입니다. 이분이 지금 이 작품에는 지금 매트 폴렌자니가 나왔고 과거에 이제 어떤 작품 같은 경우에는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이 아리아 한 곡을 부르기 위해서 나왔고 최근에 이제 작품은 이제 그 독일의 이제 스타 성악가 요나스 카우프만이 지금 이 작품 한 작품을 제가 얼마 전에 본 적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 장미의 기사에서 이 이탈리안 그 테너 역할을 하는 아리아 한 곡을 부르기 위해서 나오는 테너가 누구냐 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5의 주연이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은 제가 소개시켜드린 이 작품에서는 이제 매튜 폴렌자니가 그 한국의 테너 오페라를 하기 위해서 벨칸토 오페라를 하기 위해서 출연을 합니다. 좀 이따 보면 약간 이제 우스꽝스럽게 나오는데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주요 아리아는 보면은 마르샬린의 뭐 아주 서글픈 아리아 시간이라는 것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테너 이탈리안 가수 세레나데 그 다음에 오크스의 즐거운 왈츠 코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멋진 이중창 마르샬린과 옥타비안의 지난밤 당신 뭐 이 작품 이제 처음에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중창 이제 옥타비안과 조피의 아주 아름다운 두 개의 이중창 그 다음 피날레 이제 삼중창 뭐 이렇게 있는데 뭐 이 정도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자, 이 등장인물을 보면 이제 마르샬린이라고 이제 하는 이제 원수 부인입니다. 원수는 이제 공작입니다. 거의 뭐 왕의 그 다음 가는 설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남편은 뭐 원수라고는 나왔지만 이제 오페라에 등장은 않습니다. 회색으로 처리됐습니다. 이 마르샬린이라는 원수 부인이 있었는데 이제 과거에 이제 아마 시종으로 일했던 옥타비안이라는 백작 17살짜리 백작과 이제 사랑에 빠졌습니다. 불륜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자기 사촌 오빠이면서 이제 아주 행편없는 그런 귀족 남작인 오크스라는 친구가 자기가 이제 가진 것도 없고 돈도 없는데 뭐 귀족이라는 신분밖에 없는데 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흥 재벌이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귀족과 결혼을 정략 결혼을 하기 위해 갖고 원하는 그런 집안에 자제하고 이제 결혼을 하니까 장미의 기사도 좀 도와주고 그다음에 자기가 이제 재산을 지금 이제 차지를 해야 되니까 공증인도 하나 붙여달라고 이제 마르샬린한테 찾아오죠. 그때 이제 같이 옥타비안과 마르샬린은 밤을 막 보내고 온 그런 아침 상태이기 때문에 오크스의 눈을 쏘기 위해서 옥타비안이 이제 여성 그 하녀로 이렇게 변장을 한 게 이제 마리안델입니다. 자, 이 신흥부자 파디날은 이제 예쁜 딸을 이제 이것도 이제 10대 중반의 딸 조피가 있는데 이 조피를 오크스한테 이제 시집을 보내므로 해갖고 오크스가 가지고 있는 귀족의 신분을 자기가 이제 자기 집안에 얻기 위해 가지고 두 사람을 이제 맺어주려고 하는데 이제 조피 입장에서는 오크스를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꿈에 부풀어 있죠. 근데 이제 은장미를 전달해주는 장미의 기사를 이제 우연히 마르샬린이 약간 장난반 비슷하게 한 옥타비안을 장미의 기사로 선정을 하는데 그 옥타비안과 결국 눈이 맞아서 이제 조피가 사랑에 빠지게 되죠.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발차키 뭐 아니나라는 두 커플은 이제 이 협작권입니다. 그러니까 옥타비안이 이제 제대로 이제 이 돈으로 이 두 사람을 사가지고 결국 이제 이 모든
상황의 이제 승리자가 옥타비안이 되죠. 뭐 그런 이제 이 오페라입니다. 자세한 오페라는 이제 뒤에서 보시면 될 거고요. 이렇게 이제 이 마르샬린이라는 그 나이든 원수 부인 옥타비안의 이제 그 내연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조피를 이제 차지함으로 해서 사실 조피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이 오커스 남작은 파디날이 갖고 있는 이제 재산이 이제 필요한 거죠. 이 두 사람이 이제 물러나줌으로 해가지고 이 젊은 두 쌍이 이제 사랑을 맺게 되는 게 이 오페라의 끝입니다. 자, 연출은 이제 로버트 카센이라는 캐나다 분이고요. 자, 이 공식 트레일러 영상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뉴욕 매트에서 만든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오케스트라 지휘는 이제 제바스티안 바이글이라고 이제 독일 분이 지금 하시는 거고요. 사실 뭐 정식으로 서곡일보다도 짧은 이제 서곡이 한 곡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야기는 이제 1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